오후 4시의 재래시장은 그야말로 치열한 전쟁터와 다를 바가 없었는데 그 소란스러운 아우성 속에서 강진혁은 양손 가득 파란 비닐봉지와 검은 봉지를 주렁주렁 매달고 서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면에서 움직인다는 거대 투자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부동산 업계에서 신화적인 존재로 불리는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아내의 뒤를 묵묵히 따르는 무직자 남편에 불과했다. 그의 앞에는 자그마한 체구지만 그 누구보다 당당한 기세를 뿜어내는 아내 이수민이 콩나물 한 봉지를 두고 좌판 할머니와 치열한 심리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진혁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경외감마저 느끼고 있었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기업 인수합병의 현장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였지만 고작 500원을 깎기 위해 상대방의 눈빛을 읽고 타이밍을 재는 아내의 협상기술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작아지는 기분이 들곤 했다. 이수민은 단순히 물건값을 깎으려는 억척스러운 주부가 아니었는데 그녀에게 시장에서의 흥정은 상인과의 교감이이자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릴 정성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 과정이었다. 그녀는 콩나물 시루에 담긴 콩나물의 신선도를 매의 눈으로 확인한 뒤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요즘 채소값이 많이 올랐다며 상인의 고충을 먼저 이해해주는 척하면서도 끝내 덤으로 한 줌을 더 받아내는 그녀의 솜씨는 가히 예술의 경지에 가까웠다. 진혁은 묵직한 두부한 모가 담긴 봉지를 고쳐주며 아내의 등 뒤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는데 이것이야말로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의 실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장의 공기는 낯선 검은 세단 한 대가 좁은 시장 골목 입구에 무리하게 머리를 디밀면서 순식간에 깨져버리고 말았다. 고급 세단의 엔진 소리가 시장통의 웅성거림을 찢어놓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쏠렸고 차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시장 바닥에 질척한 물웅덩이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피해 밟으며 마치 점령군처럼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걸어 들어왔는데 그들의 가슴팍에는 금성건설이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배지가 번들거리고 있었다. 진혁은 본능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그들의 행색을 훑어보았는데 단순한 건설사 직원이라기보다는 재개발 구역에서 원주민들을 쫓아내기 위해 고용된 전문 용역 깡패들의 냄새가 짙게 풍겼다. 시장 상인들은 이미 몇 차례 겪어본 일인 듯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둘러 좌판을 정리하거나 눈을 피했지만 이수민만은 하던 흥정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그들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선두에 선 남자는 뻔뻔하게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그는 시장 한복판에 멈춰 서서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하필이면 수민과 진혁이 서 있던 콩나물 가게 할머니의 좌판을 발끝으로 툭툭 건드렸다. 그는 이곳이 곧 철거될 예정이라며 당장 장사를 접고 꺼지라는 식의 막말을 내뱉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는 파들파들 떨리는 손으로 콩나물 바구니를 감싸 안으며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지만 사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옆에 있던 부하에게 눈짓을 보내 좌판을 엎어버리라는 무언의 지시를 내렸다. 그 순간 진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주머니 속에 넣은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게 되었는데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나서서 저들의 팔을 꺾어 놓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억지로 참아야만 했다. 그러나 진혁이 나서기도 전에 상황을 반전시킨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아내 이수민이었는데 그녀는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는 대신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사내의 앞을 가로막았다. 수민은 방금 전까지 콩나물 값을 흥정하던 그 침착한 목소리로 사내에게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업무방해죄와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법조항을 줄줄 읊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논리로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무례한지를 지적했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덩치 큰 사내들조차 잠시 주춤할 정도였다. 수미는 사내의 선글라스 너머에 있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신들의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양아치 짓으로 회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건 월급값을 못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장 입은 사내는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자존심이 상했는지 얼굴을 붉히며 수민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와 거친 욕설을 내뱉으려 했다. 그가 손을 들어 올려 수민을 밀치려는 찰나 진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는 동시에 사내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챘다. 겉보기에는 그저 힘없는 백수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려는 몸짓처럼 보였겠지만 사내의 손목을 잡은 진혁의 악력은 강철처럼 단단해서 사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식은땀을 흘리며 무릎을 꿇을 뻔했다. 진혁은 사내의 귀에만 들릴 정도로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당장 이 시장에서 꺼지지 않으면 그 손목을 평생 쓰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경고했는데 그 목소리에 담긴 살기는 수많은 전장을 겪어본 자만이 낼 수 있는 진짜백이었다. 주변의 상인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덩치 큰 용역 깡패가 평소 순해 보이던 백수 남편 강진혁의 소나귀에서 꼼짝도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은 그들에게 묘한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다. 사내는 진혁의 눈빛에서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는지 황급히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서며 헛기침을 해대고는 두고 보자며 부하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시장 골목을 빠져나갔다. 검은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자 팽팽했던 긴장감이 풀리면서 시장에는 다시금 안도의 한숨과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지만 진혁은 사라지는 차의 뒷모습을 보며 금성건설이 이 구역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했다. 그는 아내에게 괜찮냐고 물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수미는 온매무새를 다듬으며 오히려 남편이 다치지는 않았는지 살피고는 다시 콩나물 흥정을 마무리하러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떨리는 손으로 콩나물을 봉지에 가득 담아주려 했지만 수미는 정해진 가격만큼만 받겠다며 굳이 돈을 쥐어드리고는 남은 거스름돈까지 알뜰하게 챙겨 넣었다. 진혁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실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는데 방금 전 험악한 깡패들과 대치했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녀는 다시 생활력 강한 주부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아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미는 진혁에게 아까 그 사람들이 금성건설 사람들이냐고 물으며 그들의 태도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듯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다. 진혁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저 질 나쁜 용역업체일 뿐이라며 아내를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이미 비서실장에게 연락해 금성건설의 재무제표와 최근 개발 프로젝트 현황을 전부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낡은 빌라촌으로 들어서자 골목 어귀에는 이미 재개발을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여기저기 걸려 있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진혁이 이 동네에 둥지를 튼 것은 단순히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발 논리에 밀려 사라져가는 인간적인 온기를 조금이나마 더 느끼고 싶어서였는데 이제 그 평화마저 위협받고 있었다. 수미는 대문 앞에서 장바구니를 받아들며 오늘 저녁은 콩나물국에 제육볶음을 해주겠다고 말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엔 바깥 세상의 험한 일들로부터 가정을 지키려는 단단한 의지가 배어 있었다. 진혁은 중스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가진 막대한 부와 권력을 사용해서라도 이 여자의 소박한 저녁 식탁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진혁은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낡은 노트북을 켜고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되는 전용 회선에 접속했다. 화면 가득히 금성건설에 대한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예상대로 그들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번 재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부도 위기에 처할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주민들을 몰아내려 할 것이고 오늘 시장에서의 행패는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혁은 직감했다. 그는
모니터 불빛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사냥꾼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꼈는데 이번 사냥감은 꽤나 질기고 거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난 수민은 아침 식탁에서 진혁에게 동네 반상회에 다녀오겠다며 오늘부터 재개발대책위원회가 꾸려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진혁은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내의 성격상 뒷짐지고 물러서 있을 리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저 조심하라는 당부밖에 할 수 없었다. 수민은 걱정 말라며 자신에게는 시장에서 갈고 닦은 협상의 기술이 있다고 농담처럼 말하고 웃어 보였지만 진혁은 그 말 속에 뼈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집을 나선 후 진혁은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밟기 시작했는데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동네 경로당에 모인 주민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는 어제 시장에서 봉변을 당할 뻔했던 콩나물 가게 할머니도 계셨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는 격앙되었고 주민들은 금성건설의 횡포에 대해 성토하며 당장이라도 구청으로 달려가 시위라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수민은 차분하게 일어나 주민들을 진정시키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시장에서 물건값을 깎을 때처럼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금성건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공사지연과 그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라는 핵심을 정확하게 찔렀다. 경로당 창문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진혁은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경영학을 전공한 전문가들도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을 아내는 생활 속의 지혜로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사내가 경로당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는데 그는 어제 시장에서 보았던 용역 깡패와는 차원이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말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고가 브랜드의 정장을 입은 그는 자신을 금성건설의 대외협력팀장이라고 소개하며 주민들에게 협상안을 제시하러 왔다고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교활한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진혁은 그자가 금성건설 사장의 최측근이자 온갖 더러운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해결사 최 이사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최 이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어 흔들며 주민들에게 지금 당장 이주에 동의하면 이사 비용을 넉넉하게 챙겨주겠지만 끝까지 버티면 법적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은근한 협박을 가했다. 순진한 주민들은 법이라는 말에 위축되어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벌써부터 도장을 찍어주고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않겠냐며 동요하는 기색을 보였다. 바로 그때 수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최 이사 앞으로 걸어나가며 그 서류가 정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 묻기 시작했다. 그녀는 계약서의 독소 조항들을 하나하나 짚어내며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사기나 다름없는 불공정 계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이사는 감히 가정주부 따위가 자신의 전문적인 영역에 도전해 온다는 사실에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지만 수민의 논리 정연한 반박이 이어질수록 그의 얼굴에서는 여유가 사라지고 점점 굳어져 갔다. 진혁은 창문 밖에서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스마트폰을 꺼내어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는데 그것은 금성건설의 자금주를 옥죄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의 작전 개시 신호였다. 수민이 전면에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하는 동안 진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의 심장을 겨누는 칼날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최 이사는 수민을 노려보며 이 동네 아줌마들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다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는 자신이 건드린 여자가 호랑이의 아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긴장감이 감도는 경로당 안에서 수민과 최 이사의 기싸움은 팽팽하게 이어졌고 주민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입을 주시하고 있었다. 수민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푼돈이 아니라 정당한 생존권이라고 외쳤는데 그 모습은 마치 잔다르크처럼 숭고해 보이기까지 했다. 진혁은 이제 자신이 나설 차례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며 경로당 뒷문 쪽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아내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그는 이 싸움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준비를 마쳤고 이제 거대한 거인의 그림자가 서서히 시장 골목을 덮치기 시작했다. 경로당 안을 가득 채운 무거운 침묵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금성건설의 최 이사가 주민들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정장 재킷 안주머니에서 몽블랑 만년필을 꺼내어 서류 위를 톡톡 두드리며 마치 엄청난 시혜를 베푸는 영주처럼 굴었는데 그 태도는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아온 어르신들의 자존심을 짓밟기에 충분했다. 최 이사가 제시한 보상 금액은 주변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터무니없는 수준이었지만 그는 재개발이 확정되면 어차피 쫓겨날 신세들이라며 지금이라도 도장을 찍고 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뻔뻔하게 강변했다. 주민들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을 헐값에 넘겨야 한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거대 기업의 위압적인 태도와 법적인 조치를 운운하는 협박에 눌려 감히 반박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이수민이 앞으로 나서며 최 이사의 면전에 대고 서류를 찬찬히 훑어보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마치 시장에서 생선의 신선도를 감별할 때처럼 날카롭고 매서웠다. 수민은 서류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꼼꼼하게 읽어내려가며 중간중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는데 그 모습이 최 이사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는지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최 이사는 어디서 감히 가정주부가 나서서 전문가들이 만든 계약서를 검토하느냐며 비아냥거렸지만 수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약서의 제6조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 조항이 의미하는 바가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녀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이주비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숨겨진 고금리 대출 알선 조항을 정확하게 짚어냈는데 이는 금융 지식이 없는 주민들을 빚더미에 앉게 만들 수 있는 독소 조항이었다. 진혁은 경로당 뒷문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내심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아내가 지적한 부분은 변호사들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함정이었기 때문이었다. 수민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와 숫자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는 오랜 기간 가계부를 쓰며 10원 단위까지 맞춰온 주부의 감각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최 이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지금 이 계약서는 우리에게 집을 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지고 쫓겨나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수민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자신들이 서명하려던 서류가 노예 계약서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하기 시작했으며 분위기는 순식간에 금성건설 성토장으로 변해버렸다. 최 이사는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는데 그는 급하게 서류를 낚아채며 이것은 업계 관행이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민은 물러서지 않고 관행이 불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만약 이대로 강행한다면 우리는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녀의 입에서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단어가 나오자 최 이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는데 사실 금성건설은 이미 여러 차례 불공정 거래 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었기에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었던 것이다. 수민은 상대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콩나물 값을 깎을 때처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을 무기 삼아 배수의 진을 치고 덤벼들었는데 그 기세가 대단했다. 결국 최 이사는 씩씩거리며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지만 다음번에는 법무팀을 대동하고 와서 법대로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는 황급히 경로당을 빠져나갔다. 그가 타고 온 검은 세단이 꽁무니를 빼듯 사라지자 주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수민을 에워쌌고 콩나물 가게 할머니는 수민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하지만 수민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았는데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기에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추며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다. 진혁은 사람들 틈에서 빠져나온 아내에게 다가가 조용히 어깨를 감싸 안아주며 정말 대단했다고 칭찬했지만 수민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민은 진혁에게 사실 아까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기도 힘들었다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평범한 주부로서 거대 기업의 임원과 맞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고백하며 혹시라도 우리 가족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진혁은 그런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당신이 옳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킨 것뿐이라며 안심시켰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아내를 위협하고 주민들을 기만하려 했던 금성건설과 최 이사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속으로 다짐하며 머릿속으로 복잡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진혁은 아내가 잠든 틈을 타 다시 서재로 들어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번에는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수준을 넘어 금성건설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내는 데 주력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금성건설의 하청업체 리스트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최 이사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금성건설이 이번 재개발 프로젝트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무리한 대출을 받았으며 만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진혁은 모니터 화면에 뜬 복잡한 숫자들을 바라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데 이것이야말로 그가 기다리던 결정적인 한 방이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는 어제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이 무용담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상인들은 수민을 잔다르크에 비유하며 칭송하기 바빴다. 하지만 금성건설 측의 보복도 만만치 않았는데 그들은 시장 입구에 펜스를 설치하고 공사 차량을 수시로 드나들게 하며 영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흙먼지가 날리고 소음이 끊이지 않자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상인들의 얼굴에는 다시금 근심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수민은 마스크를 쓰고 시장 곳곳을 누비며 상인들을 다독이고 피해 상황을 꼼꼼하게 기록했는데 그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증거를 남겨 훗날 법적 싸움에 대비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 진혁은 아내를 도와 시장 바닥을 청소하고 무거운 짐을 날라주며 주변 상황을 살폈는데 곳곳에 숨어있는 금성건설의 프락치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상인들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단합을 방해하고 있었는데 진혁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최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를 사귀지 못한 채 부하 직원들을 닥달하고 있었는데 그는 고작 시장 아줌마 하나 때문에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당장 용역들을 더 풀어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부하 직원은 요즘 여론이 좋지 않아 무리하게 진압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만류했다. 최 이사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쓰겠다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민들 내부를 분열시키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현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고는 시장 상인회장과 몇몇 유지들을 은밀하게 포섭할 계획을 세웠다. 돈 앞에선 장사가 없다며 그들의 탐욕을 자극해 수민을 고립시키려는 비열한 술책이었다. 진혁은 이러한 움직임을 예상이라도 한 듯 미리 손을 써두었는데 그는 자신의 대리인인 김 실장을 통해 시장 상인회장에게 접근하여 금성건설의 재정 상태가 위태롭다는 정보를 은근슬쩍 흘리도록 지시했다. 김 실장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상인회장을 찾아가 자신이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금성건설이 곧 부도가 날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전했는데 이 말은 삽시간에 상인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돈을 받기는커녕 떼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하자 상인회장은 최 이사의 연락을 받고도 선뜻 응하지 못하고 망설이게 되었다. 진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 이사의 수를 하나하나 차단하며 그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체스판 위에서
상대의 킹을 잡기 위해 폰들을 교묘하게 움직이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최 이사는 자신이 거미줄에 걸린지도 모른 채 더욱더 악랄한 방법을 동원하려 들었고, 급기야는 단전단수라는 최악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갑자기 시장 전체의 전기가 끊기고 수돗물이 나오지 않자 상인들은 아비규환에 빠졌는데, 냉장고에 보관된 생선과 야채들이 썩어갈 위기에 처하자 분노는 극에 달했다. 수민은 당황하지 않고 구청과 한국전력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한편 비상발전기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는데, 진혁은 그런 아내의 모습에서 숭고함마저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금성건설의 채권단 회의를 소집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는 금성건설을 공중분해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채권단 회의 소집 소식은 곧바로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퍼져나갔고, 금성건설의 주가는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최 이사는 사색이 되어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운 뒤였고, 은행들은 추가 대출을 거부하며 상환 압박을 가해왔다. 그는 도대체 누가 뒤에서 이런 짓을 꾸미는 것인지 감조차 잡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는데, 그 시각 진혁은 집에서 아내가 끓여준 김치찌개를 먹으며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금성건설의 유동성 위기설이 보도되고 있었고, 수민은 그 뉴스를 보며 쌤통이라며 밥 한 그릇을 더 비웠다. 진혁은 밥을 먹으며 넌지시 아내에게 만약 금성건설이 망하면 이 동네 개발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는데, 수민은 그러면 더 좋은 건실한 기업이 와서 제대로 보상해주고 개발하지 않겠냐며 태평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단순 명쾌한 논리에 진혁은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그 건실한 기업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아내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최 이사는 이대로 무너질 위인이 아니었고,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용역 반장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밤 시장에 불을 지르라는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는데, 증거를 없애고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 그날 밤 진혁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창밖에서 매캐한 냄새가 스며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는데 시장 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 것이 보였다. 옆에서 자고 있던 수민을 흔들어 깨우며 불이 났다고 소리쳤고, 두 사람은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화염을 보며 주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고,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진혁은 아내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려 했지만 수민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하며 가게 안에 중요한 장부가 있다고 울부짖었다. 진혁은 그런 아내를 필사적으로 말리며 소방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터전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절망감이 가득했다. 그때 불길 속에서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진혁은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콩나물 가게 할머니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가게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혁은 아내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물에 적신 담요를 뒤집어 쓰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수민은 비명을 지르며 남편의 이름을 불렀지만 진혁은 이미 화염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뜨거운 열기와 매캐한 연기가 시야를 가렸지만 진혁은 침착하게 호흡을 조절하며 할머니가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갔다. 무너진 천장과 쓰러진 집기들을 피해 겨우 할머니를 발견한 그는 할머니를 등에 업고 다시 밖으로 나오려 했지만 입구가 무너져 내리면서 퇴로가 차단되고 말았다. 진혁은 당황하지 않고 주변을 살피며 다른 탈출구를 찾았는데 낡은 환풍구 틈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환풍구를 막고 있는 쇠창살을 발로 차부수고 할머니를 먼저 밀어올린 뒤 자신도 뒤따라 빠져나왔다. 두 사람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가게는 굉음과 함께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수미는
검게 그을린 얼굴로 돌아온 남편을 끌어안고 펑펑 울음을 터뜨렸는데 진혁은 그런 아내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진혁의 눈은 불길 너머 어둠 속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방화범을 찾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고의적인 방화임을 확신했고 그 배후에 최 이사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솟아 올랐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법과 절차만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는 짐승만도 못한 놈들에게는 짐승의 방식으로 되갚아주겠다고 다짐하며 불타오르는 시장을 배경으로 서늘한 살기를 뿜어냈다. 구급차와 소방차가 도착하고 현장이 어느 정도 수습되자 진혁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는데 그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당장 최 이사의 신병을 확보하고 방화범들을 잡아들여 경찰에 넘기지 말고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이번 일은 자신이 직접 심판하겠다는 의지였는데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사신처럼 차갑고 무자비했다. 수미는 남편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부상당한 이웃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녀 역시 마음속으로는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다. 그날 새벽 진혁은 허름한 창고에서 무릎 꿇린 방화범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진혁의 기세에 눌려 벌벌 떨며 모든 것을 자백했다. 최 이사가 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한 진혁은 녹음기를 끄고 김 실장에게 그들을 경찰서 앞에 던져두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곧장 최 이사가 머물고 있는 호텔 스위트룸으로 향했는데 이제 사냥꾼이 사냥감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시간이 된 것이다. 밤은 깊었지만 진혁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화재가 휩쓸고 지나간 시장의 아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는데 검게 그을린 건물, 잔해와 매캐한 연기가 뒤섞여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고 상인들은 넋을 잃은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다. 금성건설 측은 교묘하게도 이번 화재가 노후된 전선 합선으로 인한 실화라며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고 구청 직원들을 대동해 안전진단을 핑계로 시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려 들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은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절망에 빠져 울분을 토하거나 차라리 보상금이라도 받고 떠나자는 패배주의적인 분위기에 휩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이수민은 숯검댕이 묻은 얼굴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 임시 천막 본부 안으로 상인들을 불러 모아 그들의 동요를 잠재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금 우리가 포기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 저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끝장이라며 흔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메었다. 수미는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아주머니들에게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손님이 급해 보이면 값을 더 부르지 않느냐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비유를 들어 상황을 설명했다. 금성건설이 이렇게 무리하게 불까지 지르고 용역을 동원해 우리를 몰아내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사정이 급박하다는 증거라고 역설하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주도권을 매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그 논리 정연한 말솜씨는 불안에 떨던 상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난세의 영웅과도 같았다. 뒤에서 묵묵히 생수를 나르며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진혁은 아내의 통찰력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는데 그녀는 기업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도 상대방의 자금 사정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본능적으로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혁은 아내의 판단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고 인근 PC방으로 향했는데 겉으로는 게임을 하러 가는 철없는 백수 남편처럼 보였을 것이다. 구석자리에 앉은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보안 서버에 접속해 금성건설의 자금 흐름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했다. 그는 자신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를 통해 금성건설의 단기 차입금 만기 연장을 막아버리고 시장에 악성 루머를 퍼뜨려 주가를 더욱 폭락시키는 공매도 전략을 병행했다. 모니터 화면 속 그래프들이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보며 진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는데 이것은 아내가 전방에서 버티는 동안 후방에서 적의 보급로를 끊어버리는 현대판 포위, 선멸전이나 다름없었다. 금성건설 최 이사는
갑작스러운 자금 경색에 당황하며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이미 진혁이 손을 써놓은 금융권의 문턱은 높기만 했다. 다시 시장으로 돌아온 진혁은 아내가 구청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그녀는 안전 펜스를 설치하려는 공무원들에게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었다. 수미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와 행정 절차의 미비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무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 기세가 대단에 구경하던 사람들조차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협상의 기본인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실리를 챙기는 기술을 발휘해 결국 부분적인 영업 재개와 임시 전기 공급을 약속받는 성과를 올렸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인 승리가 아니라 상인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금성건설의 고립 전략에 균열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었다. 최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노발대발했는데 그는 고작 시장 아줌마 한 명 때문에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책상 위를 쓸어버리며 비서에게 당장 수민의 뒷조사를 하라고 고함을 질렀는데 그녀에게 약점이 없다면 만들어내서라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비열한 심산이었다. 최 이사는 동시에 언론사에 돈을 뿌려 시장 상인들이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도시개발을 가로막는 지역 이기주의 집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여론을 악화시켜 상인들을 고립시키려는 전형적인 여론 조작 수법이었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그는 간과하고 있었다. 진혁은 뉴스를 통해 쏟아지는 악의적인 기사들을 보며 쓴 웃음을 지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 범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 홍보팀을 가동해 맞불 작전을 놓았는데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금성건설의 횡포와 화재 사건의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기 시작했다. 특히 수민이 불길 속에서 이웃을 구하려 했던 영웅적인 모습과 억척스럽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시장 사람들의 휴먼 스토리가 담긴 영상은 대중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여론을 순식간에 반전시켰다. 사람들은 대기업의 갑질에 분노하며 시장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댓글을 쏟아냈고 최 이사의 사무실 전화기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수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 스타가 되어 있었지만 그런 뜬구름 같은 인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상인들의 권익 보호와 협상 전략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상인들을 모아놓고 금성건설 측 변호사나 협상 담당자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철저하게 교육시켰다. 절대 먼저 금액을 제시하지 말 것과 상대방이 어떤 조건을 내걸더라도 일단은 부족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시간을 끌라는 그녀의 지침은 시장통 흥정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었지만 그 효과는 실로 강력했다. 금성건설 직원들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마다 벽이랑 대화하는 기분을 느껴야 했고 그들의 초조함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다. 그러던 중 금성건설 측에서 파견한 엘리트 변호사가 찾아와 법적인 용어를 남발하며 상인들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는 어려운 단어를 섞어가며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한 푼도 못 받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겁에 질린 몇몇 상인들이 웅성거리자 수민이 나서서 변호사의 말을 중간에 끊고 아주 쉬운 말로 되받아쳤다. 변호사 양반 말은 결국 우리 보고 맨몸으로 나가라는 소리인데 그게 법이라면 우리는 그 법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당당하게 외쳤다. 그녀는 변호사가 제시한 합의서의 맹점을 정확히 짚어내며 당신들이 급한 건 알겠는데 우리는 평생을 기다려온 사람들이라 급할 게 하나도 없다고 여유를 부렸다. 변호사는 얼굴이 벌개져서 말문이 막혔고 이를 지켜보던 상인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진혁은 군중 속에서 아내의 활약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녀는 자신이 지켜줘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깨우쳐주는 스승과도 같았다. 그는 아내가 벌어준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 더욱더 치밀하게 금성건설의 목을 조여 들어갔는데 이제는 단순히 자금 압박을 넘어 경영권 자체를 흔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익명의 투자자 명의로
금성건설의 주요 주주들에게 접촉하여 현 경영진의 무능과 부도덕함을 알리는 서한을 발송하고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준비를 마쳤다. 거대한 댐이 무너지기 직전에 작은 균열들이 생기듯 금성건설이라는 거함은 안팎으로 침몰의 징조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최 이사는 상황이 점점 꼬여가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술에 의존하는 날이 많아졌고 이성을 잃은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수민을 납치해서라도 도장을 받아오라고 소리쳤지만 부하들은 보는 눈이 너무 많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그는 더 악랄한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바로 수민의 가족인 무능한 남편 강진혁을 타깃으로 삼는 것이었다. 남편을 인질로 잡으면 여자가 제 아무리 독한 척해도 결국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에서 나온 생각이었다. 그는 진혁의 동선을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어둠 속의 그림자들은 서서히 진혁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진혁은 누군가 자신의 뒤를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지만 짐짓 모르는 척하며 그들을 유인했다. 그는 골목길을 걷다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엉뚱한 곳에 들어가 시간을 보내며 미행자들을 농락했는데 이는 그들의 정체와 배후를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집에 돌아온 진혁은 수민이 차려준 저녁상을 받으며 오늘 하루는 어땠냐고 천연덕스럽게 물었고 수민은 피곤한 기색을 감추며 별일 없었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걱정하며 진실의 일부를 숨기고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 수민은 밥을 먹다가 문득 진혁에게 요즘 동네 분위기가 흉흉하니 밤늦게 다니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그녀의 눈에는 남편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진혁은 숟가락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보며 당신이야말로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 말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여자의 평범한 일상을 갉아먹는 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일이면 그놈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결심하며 숟가락을 다시 들었다. 그날 밤 진혁은 김 실장으로부터 최 이사가 깡패들을 사주해 자신을 납치할 계획을 세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는 오히려 잘됐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 법이라고 생각한 그는 자신이 스스로 미끼가 되어 적들의 본거지로 들어갈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 전에 아내의 안전을 확실하게 담보해 두어야 했기에 그는 최정의 경호팀을 비밀리에 배치하여 수민을 24시간 밀착 경호하도록 조치했다. 폭풍 전야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진혁과 수민 그리고 금성건설 사이의 최후의 결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시장에는 또다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금성건설 측에서 최후 통첩이라며 오늘 자정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를 집행하겠다는 공문을 붙여놓았기 때문이었다. 상인들은 동요했고 수민은 다시금 그들을 설득하느라 목이 쉬어버릴 지경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진혁은 멀리서 아내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고는 천천히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놈들이 파놓은 함정을 향해 걸어갔다. 이제 사냥꾼이 스스로 사냥감에 탈을 쓰고 늑대무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위험한 도박이 시작된 것이었다. 진혁이 인적 드문 골목길에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검은 승합차가 앞을 가로막았고 덩치 큰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그를 에워쌌다. 진혁은 짐짓 겁먹은 표정을 지으며 뒷걸음질 쳤지만 그의 근육들은 이미 전투태세로 전환되어 미세하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들의 손에 이끌려 차 안으로 밀쳐졌는데 이는 최 이사를 직접 만나 단판을 짓기 위한 의도된 연출이었다. 차문이 닫히고 어둠 속으로 질주하는 승합차 안에서 진혁은 눈을 감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시뮬레이션하며 차가운 살기를 갈무리했다. 같은 시각 수민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가슴이 두근거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올 뿐이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감지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이것이 금성건설의 지심을 확신하고 핸드백을 고쳐매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녀의 목적지는 경찰서가 아니라 금성건설 본사였다. 남편을 찾기 위해서라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녀의 발걸음은 비장했고 그 뒤로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그녀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강진혁이 끌려온 곳은 금성건설이 예전에 자재 창고로 쓰던 버려진 물류센터였는데 곰팡이 냄새와 녹슨 쇠비린내가 진동하는 음습한 공간이었다. 덩치 큰 사내들은 진혁을 낡은 철제 의자에 거칠게 앉히고는 밧줄로 손발을 결박했는데 진혁은 반항하지 않고 그들의 어설픈 매듭 실력을 속으로 비웃으며 순순히 당해주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1초 만에 밧줄을 끊고 이들을 제압할 수 있었지만 최 이사가 직접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에 짐짓 겁에 질린 표정을 연기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잠시 후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구두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최 이사가 부하들을 거느리고 들어왔는데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여유가 가득했다. 최 이사는 진혁의 앞까지 다가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내 마누라가 하도 설쳐대서 내가 좀 피곤하게 됐는데 남편인 내가 대신 죗값을 치러야 하지 않겠냐며 깐족거렸다. 최 이사는 진혁의 뺨을 가볍게 툭툭 치며 주제를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대기업을 상대로 덤비냐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는데 진혁은 그 손길이 불쾌했지만 꾹 참으며 눈을 내리깔았다. 최 이사는 비서에게 스마트폰을 가져오라고 손짓하고는 이수민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화면 속에 수민의 얼굴이 나타나자 그는 진혁의 처참한 모습을 비춰주며 비열하게 웃었다. 화면 속 수민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바로 침착함을 되찾고 지금 어디냐고 물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 이사는 주소를 불러주며 남편을 살리고 싶으면 당장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혼자 오라고 협박했는데 수민은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진혁은 화면 너머 아내의 눈빛에서 두려움보다는 분노와 결의를 읽어낼 수 있었는데 그녀는 결코 무모하게 움직일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믿고 기다리기로 했다. 30분쯤 지났을까 창고 밖에서 급정거하는 자동차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문이 열리며 이수민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는데 그녀의 손에는 최 이사가 요구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뒤에는 아무도 없었고 최 이사는 약속대로 혼자 온 수민을 보며 역시 여자는 겁을 주면 꼼짝 못한다고 착각하며 쾌재를 불렀다. 수민은 묶여있는 진혁을 보고 잠시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고개를 돌려 최 이사를 노려보며 내 남편에게 손대지 말라고 소리쳤다. 최 이사는 수민에게 다가가 서류 봉투를 낚아채려 했지만 수민은 재빠르게 봉투를 뒤로 감추며 먼저 남편을 풀어주는 게 순서가 아니냐고 따졌다. 최 이사는 코웃음을 치며 지금 네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냐고 위협했지만 수민은 물러서지 않고 협상의 기본은 상호 신뢰라며 당신을 어떻게 믿냐고 반박했다. 창고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얼어붙었고 깡패들은 수민을 애워싸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수민은 마치 시장통에서 억센 상인들과 기싸움을 하듯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최 이사에게 지금 당신이 저지르고 있는 일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특수 감금 및 납치라며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고 쏘아붙였다. 최 이사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법타령은 지겹지도 않냐고 비아냥거렸지만 수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건 결국 돈과 땅이지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아냐며 전곡을 찔러 들어갔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흔들어 보이며 이 안에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지만 내 남편이 다치면 이 서류는 휴지 조각이 될 것이고 당신은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혁은 속으로 감탄하며 아내의 대담함에 혀를 내둘렀는데 그녀는 인질극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주도권을 놓지 않고 있었다. 최 이사는 수민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당황하여 눈동자가 흔들렸는데 그는 수민이 울면서 매달릴 것이라고 예상했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그는 짐짓 큰 소리를 치며 부하들에게 당장 저 여자를 잡아들이라고 소리쳤지만 수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금 내 몸에 손을 대는 순간 당신들의 비자금 장부가 국세청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폭탄 선언을 했다. 최 이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깡패들도 멈칫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피게 되었는데 수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다. 그녀는 내가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알게 된 정보통이 한둘인 줄 아냐며 당신이 최 측근을 통해 빼돌린 공사 대금 내역을 이미 확보해뒀다고 거짓말 반 진실 반이 섞인 블러핑을 시도했다. 사실 수미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진혁이 흘린 정보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도박을 건 것이었는데 이게 적중했다. 진혁은 묶인 손 뒤로 몰래 주머니 속에 소형 절단기를 꺼내 밧줄을 조금씩 썰어내며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아내의 활약 덕분에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었다. 수미는 최 이사의 흔들리는 멘탈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결정타를 날렸는데 그것은 바로 돈 계산이었다. 그녀는 지금 이 공사가 지연될 때마다 발생하는 이자 비용과 당신이 챙길 수 있는 리베이트 금액을 비교하며 납치극을 벌이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장사인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마치 콩나물값 깎듯이 사람 목숨값을 놓고 흥정을 벌이는 그녀의 모습은 기가 막히면서도 묘한 설득력이 있었는데 듣고 있던 깡패들조차 헷갈릴 정도였다. 최 이사는 머리가 복잡해져서 식은땀을 흘리며 넥타이를 풀어 헤쳤고 수미는 그 틈을 타 진혁에게 눈짓을 보냈다. 바로 그 순간 진혁은 밧줄을 끊고 벌떡 일어나며 의자를 발로 차 최 이사의 부하 한 명을 쓰러뜨렸는데 그 동작이 너무나 빠르고 간결해서 아무도 반응할 수 없었다. 묶여있던 무력한 남편이 순식간에 인간 흉기로 돌변하자 창고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깡패들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했다. 진혁은 아내를 등 뒤로 보호하며 달려드는 깡패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는데 그의 주먹은 정확하게 급소를 타격했고 발차기는 묵직하게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렸다. 수미는 놀란 눈으로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지만 비명을 지르는 대신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다가오는 놈들을 견제하며 남편을 지원했다. 부부가 등을 맞대고 싸우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비장하면서도 묘하게 손발이 척척 맞았다. 최 이사는 상황이 역전되자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진혁이 던진 의자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고 말았는데 그는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했다. 진혁은 최 이사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차가운 눈빛으로 노려보았는데 그 눈빛은 더 이상 순한 양의 것이 아니라 굶주린 늑대의 것이었다. 진혁은 최 이사의 귀에 대고 다시는 내 가족을 건드리지 말라고 낮게 으르렁거렸는데 그 목소리에 담긴 살기는 최 이사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수민이 미리 신고해둔 경찰들이 도착한 것이었다. 진혁은 재빨리 최 이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다시 평범한 남편의 표정으로 돌아와 숨을 몰아쉬는 연기를 했다.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깡패들이 줄줄이 연행되는 동안 수민은 진혁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다친 데는 없냐고 물었는데 그녀의 손은 이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진혁은 그런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덕분에 살았다고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아내가 보여준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다. 최 이사는 경찰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억울하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녹음기와 수민이 제출한 증거들로 인해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보였다.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수민은 논리정연하게 상황을 진술하며 정당 방위임을 주장했고 경찰들도 그녀의 똑 부러지는 말솜씨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오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밤하늘의 별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진혁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집으로 향했다. 수민은 걷다가 문득 멈춰서서 진혁을 올려다보며 당신 아까 싸움 실력이 보통이 아니던데 혹시 나 몰래 운동했냐고 의심스런 눈초리로 물었다. 진혁은 뜨끔했지만 태연하게 군대에서 배운 호신술이 생각나서 엉겁결에 휘두른 거라고 둘러대며
위기를 모면했다. 수미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대신 배고프다며 야식으로 라면이나 끓여 먹자고 화제를 돌렸다. 진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내의 뒤를 따랐지만 그의 머릿속은 내일 있을 금성건설 주주총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늦은 밤 라면을 끓여 먹으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웃음을 터뜨렸는데 극한 상황을 함께 겪어낸 동지애가 느껴졌다. 수미는 라면 국물을 마시며 이제 최 이사도 잡혀갔으니 재개발 문제는 좀 해결되지 않겠냐고 희망 섞인 말을 했다. 진혁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내의 편안한 미소를 지켜주고 싶어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아내가 잠든 후 다시 서재로 들어가 양복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 속에 그는 더 이상 백수 강진혁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그림자 회장의 모습이었다. 그는 내일 아침 금성건설 본사에서 열릴 주주총회에 참석해 이 지루한 싸움의 종지부를 찍을 생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진혁은 면접이 있다며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는데 수미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꼭 합격하라고 응원해 주었다. 진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기하고 있던 고급 세단에 몸을 실었고 차는 금성건설 본사를 향해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차 안에서 그는 비서실장으로부터 최 이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오늘 주주총회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금성건설 본사 앞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와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는데 진혁의 차가 정문 앞에 멈추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하지만 기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고 진혁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유유히 로비로 들어섰다. 회의장에 들어선 진혁은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상황을 지켜보았는데 단상 위에는 부패한 경영진들이 앉아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들은 최 이사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었고 주주들은 분노하며 고성을 지르고 있었다. 그때 진혁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손을 들었는데 장내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도 또렷한 목소리로 제가 이 회사의 새로운 대주주로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단상 쪽으로 걸어나갔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길을 터주는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단상에 오른 진혁은 경영진들을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며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들었는데 그것은 금성건설의 부실 경영과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그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진짜 정체와 함께 금성건설을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장내는 충격에 휩싸여 정적이 감돌았고 경영진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떨리기 시작했다. 진혁은 그들을 향해 당신들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꿈을 인질로 장사를 했습니다. 라고 일갈하며 그들의 탐욕을 준엄하게 꾸짖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 창고에서 아내 수민이 최 이사에게 던졌던 말들과 묘하게 겹쳐지며 묘한 울림을 주었다. 진혁의 폭탄 선언으로 주주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차분하게 설명해 나갔다. 그는 기존 경영진을 전원 해임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하며 주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주주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진혁의 카리스마와 구체적인 비전에 설득되어 하나둘씩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결국 압도적인 지지로 경영권 교체 안건이 통과되었고 진혁은 금성건설의 새로운 주인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그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새도 없이 곧바로 재개발구역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지시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금성건설 본사 대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전경관은 대조적으로 실내는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상석에는 아직 자신의 파멸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최 이사가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며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이수민이
재개발대책위원회 대표 자격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최 이사는 비록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박탈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책임자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의 눈빛은 궁지에 몰린 쥐처럼 불안하면서도 도끼를 품고 번들거리고 있었다. 이수민은 그런 최 이사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거대 기업의 임원이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 유통기한 지난 물건을 억지로 팔아보려는 양심불량 상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최 이사는 탁자 위에 놓인 협상안을 거칠게 밀어내며 우리가 제시한 보상금은 이미 충분히 파격적이라며 더 이상의 요구는 지역 이기주의이자 업무 방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어떻게든 이 협상을 유리하게 마무리지어 자신의 입지를 증명하고 형량을 줄여볼 요량으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최 이사가 내민 서류를 마치 콩나물 다듬듯 꼼꼼하게 살피더니 펜을 들어 조항 하나하나에 붉은 줄을 긋기 시작했다. 그녀는 당신들이 말하는 파격적인 보상금이란 결국 우리 삶의 터전을 헐값에 매입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기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차분하게 반박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회의실 구석에는 강진혁이 수행원처럼 조용히 서 있었는데, 그는 아내의 활약을 지켜보며 남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최 이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진혁은 오늘이야말로 이 지루한 싸움을 끝내고 아내에게, 그리고 시장 사람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안겨줄 날임을 알고 있었기에 주머니 속에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며 결정적인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최 이사는 수민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말문이 막히자 얼굴을 붉히며 책상을 콱 내려치고는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아줌마가 대기업 임원을 가르치려 드느냐며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인정하기 싫어 더욱더 거칠게 행동했는데, 그것은 패배자의 비참한 절규에 가까웠다. 수민은 최 이사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당신이 지금 화를 내는 건 내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전곡을 찔렸기 때문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 목소리 큰 손님일수록 지갑은 얇고 핑계는 많다며 당신의 지금 모습이 딱 그렇다고 비유했는데, 그 말은 최 이사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다. 최 이사는 분을 참지 못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경비원들을 부르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굳게 닫힌 문 밖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이미 회사의 실권은 진혁에게 넘어갔고 최 이사의 명령을 따를 사람은 이 건물 안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진혁이 천천히 걸음을 옮겨 수민의 의자 뒤에 섰는데, 그의 존재감은 방금 전까지 구석에 서 있던 수행원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진혁은 수민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리며 안심시키듯 토닥여주고는 차가운 시선으로 최 이사를 내려다보며 이제 그만 연극을 멈추는 게 좋지 않겠냐고 나직하게 말했다. 최 이사는 감히 수행원 주제에 어디서 끼어드느냐며 삿대질을 하려 했지만 진혁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에 압도되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진혁은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는데, 그 봉투 겉면에는 채권 양도 증명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최 이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하고는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는데, 그것은 금성건설이 발행한 모든 어음과 채권이 진혁이 소유한 투자회사로 넘어갔음을 증명하는 서류였다. 진혁은 최 이사를 향해 이 건물의 주인도, 당신이 앉아있는 그 의자의 주인도, 그리고 당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채권자도 바로 나라고 차분하게 선언했다. 수민은 놀란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는데, 평소 백수라고 구박했던 남편이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를 집어삼킨 거물이었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지금까지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니라
묵묵히 가족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짐을 홀로 짊어지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진혁은 다시 최 이사에게 시선을 돌리며 당신이 시장 사람들을 벌레 취급하며 쫓아내려 했던 그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이제야 알겠냐고 물었는데 그 목소리는 지옥의 심판관처럼 엄중했다. 그는 당신이 저지른 불법 하도급, 비자금 조성, 그리고 방화 교사 혐의까지 모든 증거가 이 안에 들어있다며 이제 당신에게 남은 선택지는 감옥에서 평생을 썩거나 아니면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거나 둘 중 하나라고 통보했다. 최 이사는 무릎을 꿇고 진혁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했지만 진혁은 냉정하게 그를 뿌리치며 더러운 손 치우라고 일갈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수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최 이사 앞으로 다가갔는데 그녀는 무릎 꿇은 최 이사와 눈높이를 맞추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수민은 당신이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만 환산하려 했기에 결국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라며 진짜 장사꾼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는 법이라고 충고했다. 그녀는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 값을 깎을 때도 상인의 노고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데 당신은 수천억 원짜리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작 500원짜리 콩나물보다 못한 양심을 팔아먹었다고 꾸짖었다. 최 이사는 수민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몰락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었다. 진혁은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내 경비원들을 들어오게 했고 곧이어 경찰들이 들이닥쳐 최 이사에게 수갑을 채웠다. 최 이사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회의실에 남아있던 다른 임원들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있었는데 진혁은 그들을 향해 당신들도 공범이나 다름없으니 각오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즉석에서 임원 전원의 해임을 통보하고 새로운 경영진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 명단에는 전문 경영인들과 함께 외부 감사인으로 이수민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수민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지만 진혁은 당신만큼 깐깐하고 정확하게 회사를 감시할 사람은 없다며 빙그레 웃어 보였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회의실에 단둘만 남게 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는데 수민은 남편을 낯선 사람 보듯 쳐다보며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엄청난 일을 꾸민 거냐고 물었다. 진혁은 머쓱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이며 사실 처음부터 속이려던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타이밍을 놓쳤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이 혹시라도 우리의 소박한 행복을 망치지 않을까 두려웠다고 고백하며 당신이 끓여주는 김치찌개와 함께하는 저녁이 나에게는 수천억 원의 배당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수민은 남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내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도 거짓말한 죄는 괘씸하니 당분간 용돈은 없다고 선언했다. 진혁은 아내의 귀여운 협박에 안도의 웃음을 터뜨리며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는데 그 풍경은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듯 아름다웠다. 진혁은 아내의 손을 잡고 회의실을 나서며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는데 그 말 속에는 단순히 거주 공간으로의 귀귀가 아니라 평온하고 행복했던 일상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이 로비를 빠져나올 때 회사 직원들은 새로운 회장 부부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오늘 저녁 메뉴가 무엇인지에 쏠려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난 듯 진혁에게 물었는데 아까 최 이사한테 했던 말 중에 내가 외부 감사인이라는 거 진짜냐고 되물었다. 진혁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의 그 날카로운 흥정 실력과 사람 보는 눈이라면 썩어빠진 건설업계의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추켜 세웠다. 수미는 못 이기는 척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면 제일 먼저 회장님 법인카드 사용 내역부터
털어봐야겠다고 농담을 던졌는데 진혁은 뜨끔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차 안에는 유쾌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두 사람은 이제 숨기는 것 없이 서로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친 셈이었다. 시장에 도착하자 상인들은 이미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했는지 두 사람을 환호하며 맞이했는데 그들은 진혁이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실보다는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준 해결사라는 점에 더 열광했다. 콩나물 가게 할머니는 진혁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허리를 숙였고 다른 상인들도 앞다투어 과일이며 떡을 건네주었는데 진혁은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이들의 정성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수미는 상인들 틈에서 환하게 웃으며 이제 마음 놓고 장사하셔도 된다고 큰 소리로 외쳤고 시장통은 축제 분위기로 달아올랐다. 진혁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주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그날 밤 진혁과 수미는 옥상 평상에 앉아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며 맥주 한 잔을 기울였는데 시원한 밤바람이 두 사람의 땀을 식혀주었다. 수미는 맥주캔을 따며 당신이 회장님이든 백수든 나한테는 그저 밥 잘 먹고 말 잘 듣는 남편일 뿐이라며 옛기를 박았다. 진혁은 건배를 제의하며 평생 당신의 충실한 남편이자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맹세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밤은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세상에는 여전히 탐욕스러운 자들이 득실거리고 정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었다. 진혁은 잠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는데 앞으로도 당신의 그 훌륭한 내고 실력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가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은둔의 경영자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 세상 밖으로 나와 당당하게 맞서는 정의의 수호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싹트고 있었다.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그들의 마지막 활약이 기다리고 있었다. 금성건설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본사 대강당은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소액 주주들로 인해 발 디딜 틈조차 없었는데 그곳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었다. 단상 위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기존 경영진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최 이사의 구속으로 인해 자신들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날까 전전긍긍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박 대표는 마이크를 잡고 회사의 위기 상황을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며 주주들에게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달라는 상투적인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지만 객석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주주들은 이미 찌라시와 뉴스를 통해 경영진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 알고 있었기에 야유를 보내거나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을 흔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었다. 그때 대강당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진혁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는데 그의 등장은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은 백수 남편이 아니라 잘 재단된 이탈리아산 수트를 완벽하게 소화해낸 거대 투자 회사의 오너로서 그 자리에 선 것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지만 진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나갔다. 박 대표는 당황하여 경호원들에게 저 사람을 막으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등극한 진혁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진혁은 단상 중앙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중저음으로 묵직하게 깔리며 소란스러웠던 장내를 순식간에 침묵시켰다. 진혁은 주주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자신이 금성건설의 최대 채권자이자 새로운 대주주임을 밝히고 오늘부로 현 경영진의 해임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선언했다. 박 대표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이것은 명백한 적대적 인수합병이며 불법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진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박 대표가 차명 계좌를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는데, 그것을 본 박 대표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진혁은 마이크를 잡고 박 대표를 똑바로 쳐다보며 당신은 회사를 경영한 것이 아니라 도박을 했다며 주주들의 피 같은 돈을 판돈으로 썼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라고 일갈했다. 진혁은 스크린에 금성건설의 재무제표와 함께 시장 재개발 프로젝트의 실상을 띄웠는데, 그곳에는 원주민들을 쫓아내기 위해 자행되었던 온갖 불법적인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적인 요인임을 지적하며 경영진의 무능함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때 박 대표가 마지막 발악을 하듯 마이크를 뺏어들고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당신 같은 금융쟁이가 건설 바닥의 생리를 뭘 아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재개발이 성공하면 막대한 수익이 창출될 것이고 그것이 곧 주주이익 극대화라며 뻔뻔하게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들었다. 진혁은 박 대표의 말을 듣고 헛웃음을 터뜨리며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아내 이수민이 시장에서 흥정하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박 대표에게 당신은 물건을 팔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는데, 박 대표는 당황하여 우물쭈물했다. 진혁은 내 아내는 콩나물 한 봉지를 살 때도 파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산다며 그래야만 진짜 좋은 물건을 제값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신들이 시장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위에 화려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냐며 사람의 원망 위에 세워진 건물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진혁의 연설은 딱딱한 경영학 이론이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 체득한 삶의 지혜가 녹아있어 주주들의 마음을 깊게 파고들었는데, 그는 계속해서 아내의 협상 철학을 인용하며 경영진을 몰아붙였다. 수민이는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전체를 망친다며 과일 가게 주인에게 당당하게 환불을 요구하곤 했는데, 지금 금성건설이라는 상자 안에는 당신들이라는 썩은 사과가 너무 많다고 비유했다. 그는 당장 이 썩은 부위들을 도려내지 않으면 회사 전체가 썩어 문드러질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객석에서는 탄성과 함께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주주들은 진혁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 대표와 임원들은 진혁의 논리에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고작 가정주부의 논리에 자신들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다. 진혁은 마지막으로 예기를 받기 위해 스크린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원주민들과 상생하는 방식의 재개발 모델이었다. 그는 기존 주민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선 입주권과 상가 분양권을 제공하고 개발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혁신적인 안을 내놓았다. 이것은 아내 수민이 평소 밥상머리에서 넋두리처럼 늘어놓던 함께 잘 사는 동네라는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 발전시킨 것이었다. 주주들은 진혁의 제안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고 곧이어 진행된 투표에서 현 경영진 해임안과 신임이사 선임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박 대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고 곧이어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가게 되었는데, 그 모습은 권력의 무상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끌려나가는 박 대표를 뒤로하고 진혁은 주주들에게 깊이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있었기에 마음을 다잡으며 앞으로 금성건설을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회의장을 빠져나오는 진혁을 향해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는 정중하게 사양하며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아 차에 올랐다. 차 문이 닫히고 소란스러운 세상과 단절되자 그는 비로소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피로가 밀려왔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가장 먼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수민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민은 뉴스에서 당신 얼굴 봤다며 양복 입은 모습이 제법 그럴듯하다고 농담을 건넸지만 목소리 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진혁은 놓치지 않았다. 진혁은 아내에게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하며 오늘 저녁에는 일찍 들어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수민은 알겠다며 오는 길에 두부 한 모만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에 드는 건설사의 회장에게 고작 두부 심부름이라니. 남들이 들으면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만 진혁에게는 그 말이 그 어떤 칭찬보다 달콤하게 들렸다. 그는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은 뒤 기사에게 차를 돌려 시장으로 가자고 지시했다. 운전기사는 당황하여 회장님, 지금 바로 본사로 가셔서 업무 보고를 받으셔야 한다고 말했지만 진혁은 오늘은 더 중요한 결제가 남아있다며 빙그레 웃어 보였다. 시장에 도착한 진혁은 수행원들을 모두 물리치고 홀로 차에서 내려 익숙한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는데 양복 차림의 그를 보고 상인들이 깜짝 놀라며 웅성거렸다. 하지만 진혁은 아랑곳하지 않고 두부가게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여전히 수민이 가게 주인과 무언가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들어보니 수민은 두부가게 주인에게 이번 재개발이 잘 해결되었으니 가게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게 어떻겠냐며 오지랖 넓은 조언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혁은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녀는 자신이 이룬 거창한 승리보다 이웃의 소소한 행복을 더 챙기는 사람이었다. 진혁이 인기척을 내자 수민이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녀는 남편의 멋진 양복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으며 두부값은 가져왔냐고 손을 내밀었다. 진혁은 지갑을 꺼내려다 짐짓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현금이 없다고 말했는데 수민은 그럴 줄 알았다며 혀를 차고는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두부값을 계산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두부가게 주인은 회장님이 되셨다는데 여전히 마누라한테 꽉 잡혀 산다며 껄껄 웃었고 주변 상인들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다. 진혁은 머쓱하게 웃으며 두부 봉지를 받아들었는데 그 묵직한 무게감이 마치 자신이 앞으로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처럼 느껴지면서도 왠지 모를 따뜻함이 전해져 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수민은 진혁에게 오늘 주주총회에서 했던 말이 참 멋있었다고 칭찬해 주었다. 특히 썩은 사과 이야기는 자기가 평소에 하던 말인데 저작권료를 받아야겠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진혁은 웃으며 평생 당신의 충실한 집사가 되어 갚겠다고 대답했는데 수민은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다며 짐짓 튕기는 척을 했다.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그 그림자는 마치 하나가 된 듯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다. 집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은 진혁은 넥타이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수민이 끓이는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구수하게 채우고 있었다. 진혁은 도마 위에서 두부를 썰며 오늘 하루 있었던 치열했던 전투를 떠올렸지만 지금 이 순간 칼질하는 소리와 보글거리는 찌개 소리가 그 모든 소음을 덮어버리는 것 같았다. 수민은 식탁을 차리며 문득 진혁에게 물었는데 이제 회장이 되었으니 우리도 강남의 으리으리한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냐고 장난스럽게 물었다. 진혁은 고개를 저으며 나는 여기가 좋다며 당신이 흥정에서 깎아온 콩나물과 두부로 차린 밥상이 있는 이곳이 나에게는 최고의 펜트하우스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뉴스는 온통 금성건설의 경영권 교체와 강진혁 회장의 파격적인 행보에 대한 보도로 도배되었지만 정작 그 주인공인 진혁은 텔레비전을 끄고 아내와 마주 앉아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수민은 밥 위에 김치를 얹어주며 앞으로 많이 바빠질 텐데 밥은 꼭 챙겨 먹으라고 당부했고 진혁은
당신이 싸주는 도시락만 먹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고 그 웃음 속에는 그 어떤 부귀영화로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그들의 낡은 빌라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등불처럼 보였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까지 끝낸 진혁은 옥상에 올라가 밤 공기를 마시며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는데 멀리 보이는 금성건설 본사 빌딩의 불빛이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저 거대한 기업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든든한 지원군인 아내가 곁에 있기에 두렵지 않았다. 그때 수민이 커피 2잔을 들고 올라와 진혁의 옆에 섰는데 그녀는 말없이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진혁은 아내의 온기를 느끼며 다짐했는데 절대 권력에 취해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아내의 잔소리를 경청하는 겸손한 을내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맹세했다. 두 사람은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며 묵묵히 서 있었는데 별들이 그들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거래는 사랑과 신뢰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진혁과 수민. 이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부부의 이야기는 시장통 한 구석에서 시작되어 거대 기업의 정점까지 이어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소박한 골목길 어귀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 내일 또다시 해가 뜨면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하겠지만 둘이 함께라면 그 어떤 흥정도 그 어떤 위기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계절이 2번 바뀌고 거친 바람이 몰아치던 재개발 구역에도 어느덧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하게 내려앉았는데 그동안 금성건설과 시장 골목에는 천지개벽과도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강진혁이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금성건설은 기존의 포갑적인 개발 방식을 전면 폐기하고 주민들과 상생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흉물스럽게 서있던 펜스가 걷히고 그 자리에는 현대적인 시설과 전통적인 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새로운 시장 건물이 들어설 준비를 마쳤는데 이는 대한민국 건설 역사상 유례없는 모범 사례로 기록되고 있었다. 진혁은 매일 아침 최고급 세단을 타고 본사로 출근해 수조원 규모의 결제 서류에 서명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자였지만 퇴근 후에는 어김없이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아내의 장바구니를 들어주는 평범한 남편으로 돌아왔다. 금성건설의 대대적인 혁신 덕분에 회사의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었지만 진혁에게 있어 가장 큰 골칫거리는 주가 부양이 아니라 아내 이수민의 날카로운 가계부 감사였다. 수민은 남편이 대기업 회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생활비 지출 내역을 10원 단위까지 꼼꼼하게 따져 물었는데 그녀에게 있어 회장님의 품위 유지비보다는 오늘 저녁 밥상 물가가 더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진혁은 이 사회에서 임원들의 실적을 추궁할 때는 호랑이처럼 무서운 존재였지만 집에서 아내에게 편의점 간식비 지출을 해명할 때는 꼬리를 내린 강아지처럼 순한 양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가끔 비서실장에게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 것보다 집안 살림을 사는 게 더 어려운 것 같다고 하소연하곤 했는데 비서실장은 그저 웃으며 그것이 회장님의 건강한 멘탈 관리 비결이라고 덕담을 건넬 뿐이었다. 주말 오후 두 사람은 오랜만에 시장 나들이에 나섰는데 말끔하게 정비된 시장 통로는 활기가 넘쳤고 상인들의 얼굴에는 예전의 근심 대신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진혁은 선글라스를 끼고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눈썰미 좋은 상인들은 단번에 그를 알아보고 회장님 오셨냐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거나 덤으로 사과 하나를 쥐어주기도 했다. 수미는 그런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사람들이 알아보니 행동거지를 똑바로 하라고 잔소리를 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자부심이 맴돌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단순히 돈 많은 회장이어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점을 자랑스러워했는데 주민들에게 쫓겨나지 않고 계속 장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건어물 가게 앞에서 발길을 멈췄는데 그곳에는 지난번 화재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김씨 아주머니가 새롭게 단장한 가게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수미는 최고급 멸치 한 박스를 고르며 익숙한 솜씨로 흥정을 시작했는데 진혁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데자뷰를 느꼈다. 예전에는 아내의 흥정이 그저 억척스러운 아줌마의 주책이라고 생각했지만 기업 경영을 경험한 지금의 시선으로 보니 그것은 고도의 심리전이자 윈윈 전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수미는 무작정 값을 깎는 것이 아니라 대량 구매를 조건으로 단가를 낮추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해 수수료를 절감해주는 방식으로 상인과 타협점을 찾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진혁은 아내의 협상 기술을 보며 무릎을 탁 쳤는데 지난주 해외 바이어와의 협상에서 난항을 겪었던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바이어는 가격 인하를 요구하며 버티고 있었는데 진혁은 수민처럼 가격 자체를 깎아주는 대신 유지 보수 기간을 연장해주는 서비스 조건을 제시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영감을 얻었다. 그는 아내가 멸치 박스를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내 아내는 나보다 더 뛰어난 타고난 경영 전략가임에 틀림없다고 속으로 감탄했다. 그는 짐을 받아들며 오늘 저녁에는 당신에게 경영 자문을 좀 구해야겠다고 농담을 던졌는데 수미는 자문료가 비쌀 텐데 감당할 수 있겠냐며 재치 있게 받아쳤다. 시장 입구에는 상생의 거리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금성건설과 상인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작은 카페가 문을 열어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진혁과 수미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시원한 아이스커피를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는데 그 평화로운 풍경은 두 사람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일상의 행복 그 자체였다. 그때 카페 안에서 낯익은 얼굴이 걸어 나왔는데 그는 다름 아닌 과거 최 이사의 밑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행동대장 박 씨였다. 그는 죄를 뉘우치고 출소한 뒤 진혁의 배려로 시장 관리팀에서 일하며 새 삶을 살고 있었는데 진혁을 보자마자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박 씨는 수민에게 다가가 그때 사모님의 일갈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평생 깡패짓이나 하며 살았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수민은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치며 과거는 잊고 열심히 살면 된다고 격려해 주었는데 진혁은 그런 아내의 넉넉한 마음씨에 다시 한번 반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며 한때 적이었던 사람조차 우리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포용력을 보여주었다. 진혁은 자신이 가진 권력은 사람을 굴복시킬 수는 있어도 진심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진정한 힘은 바로 아내와 같은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시장 골목에 하나둘씩 가로등이 켜지자 두 사람은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진혁의 손에는 아내가 산 식재료가 가득 들려 있었다. 수미는 걷다가 문득 진혁에게 요즘 회사 일은 할만하냐고 물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남편의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진혁은 솔직히 힘들 때도 있지만 당신이 끓여주는 된장찌개 생각만 하면 힘이 난다고 대답하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고 오만하게 굴었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안다. 진짜 주인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웃으며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는데 진혁은 양파를 까고 수미는 찌개를 끓이며 좁은 부엌에서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와 도마 위에서 들리는 칼질 소리가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들려왔고 진혁은 이 순간이 영원히 멈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수미는 간을 보라며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진혁의 입에 넣어주었는데 진혁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대한민국 최고의 맛집은 바로 우리 집이라고 극찬했다. 수미는 비행기 태우지 말라며 핀잔을 주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두 사람의 저녁 식탁은 그 어떤 화려한 만찬보다
풍성하고 따뜻했다. 식사를 마친 후 진혁은 설거지를 하겠다고 자청하고 고무장갑을 꼈는데 거실에서는 수민이 텔레비전을 보며 뉴스 앵커의 멘트에 대해 훈수를 두고 있었다. 진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피식 웃었는데 밖에서는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장님이지만 집에서는 아내의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서열 2위라는 사실이 전혀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아내의 잔소리가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안전장치이자 삶의 활력소라고 생각하며 즐겁게 그릇을 닦았다. 설거지를 마치고 과일을 깎아 거실로 나가자 수미는 진혁에게 내일은 분리수거 날이니 잊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진혁은 거수경례를 하며 알겠다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옥상 평상에 나란히 누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는데 도시의 불빛에 가려 희미하게 보일 듯 말 듯한 별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았다. 진혁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껍데기만 화려한 빈 깡통 같았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수미는 무슨 닭살 돋는 소리냐며 타박하면서도 맞잡은 손에 힘을 주어 남편의 진심에 화답했다. 그녀는 당신이 회장이든 백수든 상관없다며 그저 지금처럼 내 옆에서 내 편 들어주고 가끔은 바가지도 긁혀주는 남편으로 있어주면 된다고 말했다. 진혁은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다짐했는데 앞으로 금성건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리고 그 길에 언제나 아내의 지혜를 빌리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자신이 건물의 주인 랜드로드일지는 몰라도 인생이라는 집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아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녀의 훌륭한 파트너로 남기를 소망했다. 바람이 불어와 옥상에 걸어둔 빨래가 기분 좋게 나부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평온한 침묵 속에 잠겨들었다. 이제 그들에게 닥칠 어떤 시련도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의 사랑은 시장통의 왁자지껄한 소음처럼 생동감 있게 계속될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강진혁과 이수민의 삶은 내일도 계속될 것인데 그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깎으며 실랑이를 벌일 것이고 저녁이면 된장찌개를 끓여 먹으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낼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회장님이라 부르고 그녀를 사모님이라 부르겠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있어 영원히 철없는 남편과 잔소리꾼 아내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찾아낸 인생의 정답이자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닐까 싶다. 진혁은 잠이 든 아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고마워. 나의 진짜 회장님. 1년 후 금성건설이 주최한 서민주거안정포럼에서 강진혁 회장은 기조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는 대신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으며 청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진정한 경제적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 속에 있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아내가 시장에서 보여준 협상의 기술이 기업 경영에 어떤 영감을 주었는지 유쾌하게 설명했다. 강연장 맨 앞줄에는 이수민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남편의 너스레에 얼굴을 붉히면서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연이 끝나고 쏟아지는 박수 갈채 속에서 진혁은 단상 아래로 내려와 곧장 아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당당하게 손을 잡고 회장 밖으로 걸어나갔는데 그들의 목적지는 고급 호텔 뷔페가 아니라 회사 근처의 순대국밥집이었다. 길을 걷던 중 수민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길가에 핀 들꽃을 보며 예쁘다고 감탄하자 진혁은 주저없이 무릎을 굽히고 꽃냄새를 맡으며 그녀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그 소탈하고 다정한 회장 부부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누군가가 찍어 올린 그 사진은 재벌 회장의 이중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하지만 정작 두 사람은 그런 세상의 관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서로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진혁은 생각했다. 내가 비록 수조원의 자산을 가진 자산가일지라도 내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는
바로 이 여자. 이수민과 결혼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는 앞으로도 평생 아내의 내고를 기꺼이 들으며 그녀가 이끄는 대로 행복한 패배자가 되어 살아갈 것이다. 시장통에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오고 구수한 밤 냄새가 풍겨오는 거리에서 두 사람은 마주보고 환하게 웃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진짜 주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찬란한 미소였다. 금성건설의 대주주이자 회장으로 등극한 강진혁의 일상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지만 그에게는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철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은 무조건 아내 이수민과 함께 보낸다는 것이었다. 이번 달의 일정은 회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기획된 VVIP 자선 경매 행사였는데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재벌 사모님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화려한 파티였다. 수미는 처음에는 비싼 드레스를 입고 가야 한다는 사실에 질색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진혁이 수익금 전액이 쪽방촌 독거노인들을 위한 난방비 지원에 쓰인다고 설득하자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섰다. 행사장 입구에는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수많은 취재진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는데 수미는 남편의 팔을 꼭 잡고 긴장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연회장 안은 온통 명품으로 휘감은 귀부인들의 향수 냄새와 가식적인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서로의 보석을 곁눈질하며 은근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 진혁이 잠시 주최 측 인사를 만나러 자리를 비운 사이 수미는 홀로 샴페인 잔을 들고 어색하게 서 있었는데 그녀의 소박하지만 단정함이 돋보이는 드레스는 화려한 명품 드레스들 사이에서 오히려 묘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때 콧대 높기로 유명한 유통그룹의 사모님이 다가와 수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을 걸었는데 그녀는 수민이 시장통 출신이라는 소문을 이미 듣고 온 터라 대놓고 무시하려는 심산이었다. 사모님은 자신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지작거려가며 이런 누추한 곳에 오기에는 너무 검소해 보이신다며 옷은 어디 동대문 시장에서 사셨냐고 비꼬았다. 수민은 당황하지 않고 싱긋 웃으며 네, 맞습니다.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원단을 떼다가 수선집 사장님과 직접 디자인 상의해서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드레스라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덧붙여 사모님 목걸이는 참 아름답지만 브랜드 거품이 너무 많이 낀 것 같다며 저 정도 캐럿이면 종로 귀금속 상가에서 세공비 포함해도 절반 가격이면 충분할 텐데 안목이 조금 아쉽다고 정곡을 찔렀다. 사모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고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그녀는 헛기침을 하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수미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역시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혼잣말을 중얼거렸는데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진혁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아내를 응원했다. 드디어 경매가 시작되었고 사회자는 첫 번째 물품으로 유명 화가가 기증한 추상화 한 점을 소개했는데 시작가는 1,000만 원이었다.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라도 서로 눈치를 보며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고 호가는 금세 5천만 원을 훌쩍 넘겨버렸다. 그림의 예술적 가치를 떠나 단순히 과시욕으로 가격이 치솟는 것을 보며 수미는 미간을 찌푸렸는데 그녀의 눈에는 저 돈이면 독거노인 수백 가구의 겨울 연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혁은 아내의 표정을 살피며 혹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말하라고 속삭였지만 수미는 고개를 저으며 저런 거품 덩어리에는 관심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런데 경매 중반부에 이르러 사회자가 낡은 앤티크 시계 하나를 들고 나왔는데 그는 이 시계가 19세기 유럽 귀족이 사용했던 물건이라며 시작가를 500만 원으로 불렀다. 하지만 시계는 고장난 상태였고 디자인도 투박해서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 유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때 수민이 불쑥 손을 들며 300만 원이면 사겠다고 제안했는데 사회자는 당황하며 경매 규칙상 시작가보다 낮게 부를 수는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수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요청하더니 시계의 상태를 꼼꼼하게 지적하며 지금 이 시계는 태엽이 망가져 수리비만 수백만 원이 나올 것이고
관리 상태도 엉망이라 500만 원의 가치는 없다고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했다. 연 회장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지만 수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지만 이 시계의 태엽 부품은 희귀해서 부품용으로 쓴다면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정확한 시장 분석을 내놓았다. 그녀는 덧붙여 자선 경매의 취지가 기부금을 모으는 것이라면 유찰시켜서 영혼을 만드는 것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낙찰시켜 기부금을 확보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주최 측을 설득했다. 사회자는 진땀을 흘리며 주최 측과 상의하더니 결국 수민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작가를 300만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사람들은 수민의 대담함과 논리에 혀를 내둘렀고 결국 수민은 단독 입찰로 그 시계를 손에 넣게 되었다. 진혁은 낙찰된 시계를 받아들고 흐뭇해하는 아내에게 도대체 고장난 시계를 어디에 쓰려고 샀냐고 물었는데 수민은 비밀이라며 윙크를 했다. 사실 수민은 그 시계의 내부 부품이 진혁이 아끼는 할아버지의 유품 시계를 고치는데 꼭 필요한 부품과 호환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바쁜 와중에도 멈춰버린 할아버지 시계를 보며 씁쓸해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 자리에서 남편을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한 셈이었다. 진혁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아내를 끌어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값진 시계를 선물 받았다고 감동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최고급 다이아몬드 반지가 경매에 나왔는데 시작가는 무려 1억 원이었다. 재벌 사모님들은 눈에 불을 켜고 입찰 경쟁에 뛰어들었고 가격은 순식간에 3억 원까지 치솟았다. 진혁은 슬그머니 아내의 손을 잡으며 당신도 저런 거 하나쯤 가지고 싶지 않냐고 물으며 내가 사주겠다고 패들 입찰 번호판을 들려 했다. 하지만 수미는 황급히 진혁의 손을 내리며 미쳤냐고 핀잔을 주고는 저 돈이면 우리 시장 전체 상인들한테 보일러를 놔줄 수 있다고 속삭였다. 그녀는 내 손에는 당신이 결혼할 때 끼워준 이 금반지 하나면 충분하다며 투박하지만 반짝이는 자신의 왼손을 들어 보였다. 그때 갑자기 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는 좌중을 향해 오늘 경매에 나온 물건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 이수민을 단상 위로 불러올리며 이 사람은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나의 양심이자 나침반이라고 소개했다. 진혁은 오늘 모인 수익금에 더해 금성건설 차원에서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기부금을 2배로 늘려 기탁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다. 연 회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수미는 남편의 돌발 행동에 얼굴이 빨개졌지만 내심 자랑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미는 낙찰받은 낡은 시계를 만지작거려가며 오늘 쓴 돈이 좀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다고 말했다. 진혁은 그런 아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당신 덕분에 돈 쓰는 맛을 알게 되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차창 밖으로 한강에 야경이 스쳐 지나가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평온한 침묵 속에 잠겨들었다. 비록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화려한 턱시도와 드레스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미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낡은 시계를 분해하기 시작했고 진혁은 옆에서 공구를 챙겨주며 조수 노릇을 했다. 고장난 시계가 수민의 야무진 손길을 거쳐 다시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두 사람은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호성을 질렀다. 그것은 억대의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더 빛나는 그들만의 소중한 보물이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든 부부의 사랑으로 완성되었고 앞으로도 그들의 시간은 언제나 함께 흐를 것이다.